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과 중심의 연구 환경으로 인해 과학자들이 윤리적인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는 삶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동양고전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직면한 윤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탈바꿈의 동양고전을 집필한 사법연수원의 이건주 부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동양고전 하면요, 좀 다소 어렵고 좀 그래도 무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도 좀 동양고전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예, 요즘에 인문학 열풍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문학, 특히 동양고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과학하고 기술을 하시는 분들도 인문학적 어떤 통찰을 필요로 하시는데 막상 찾아보면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들 합니다. 네네. 한자도 해야 되고 양도 방대하고 또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라는 선입견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일선 검사장으로 있을 때 젊은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꼭 알아야 되는 6가지 기본 동양 고전들을 뽑아서 그걸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반응이 괜찮아서 일반인들을 위한, 특히 젊은 세대들을 위한 편안한 동양고전 안내서를 하나 좀 써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책을 보니까요,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른 요즘 최첨단 시대인 21세기를 논어의 시대, 공감의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사회라는 게 기술 발전이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은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갈수록 공감, 소통, 윤리 같은 가치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공직자뿐 아니라 기업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좀 비윤리적이라고 평가받는 행동을 하면 굉장히 큰 공경을 겪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관리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네. 공공 분야뿐 아니라 기업 쪽에서도 소통, 윤리 경영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1세기는 제 생각에 공감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윤리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논어라는 고전에 보면 첫 부분부터 리더가 갖춰야 될 3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줄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 당당함을 갖춰라. 네. 그래서 저는 21세기하고 이 논어의 가르침이 굉장히 매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21세기는 논어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근 20년 사이에 과학기술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학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과학자들에게 도덕성과 정직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열악한 연구 환경 때문에 사실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황우석 박사 이 줄기세포 조작 논란이나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스텝세포 연구 부정 등이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랜 시간 고전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고전은 아무래도 어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을 요구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근본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근대화되고 서구화되면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서 너무 효율, 효용 이런 것만 좀 중시하다 보니까 정신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차원을 조금 뒤로 제쳐놓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가 무엇이 나한테 좋은가, 이익이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어떤 행동이나 가치를 판단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도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네. 그거를 먼저 내세우거나 아니면 이익과 정의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할 때 과학계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이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윤리 문제에 빠진 요즘 과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고전 한 구절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책에 썼지만 그 맹자가 양해왕이라는 그 정치 지도자를 처음 만나서 네.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소개 글이 있습니다. 그 왕이 맹자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이롭게 되는, 이익이 되는 방책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맹자가 야단치듯이 아니 왕께서 어떻게 이익을 먼저 입에 담으십니까? 올바름의 가치를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회가 아래위 할 것 없이 이익을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은 뺏고 빼앗기는 그런 경쟁을 하는 살벌한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네.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왕에게도 자기가 뜻하는 바를 옳은 말을 확실하게 하는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그 약육강식의 네. 그런 살벌한 시대였는데도 그런 의로움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게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현재 예비 법조인의 실제적인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는 사법연수원의 부원장으로 계신데요. 진정한 법조인이 되려면 고전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전과 법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의 정신적인 가치적인 요소를 망각하면 굉장히 가벼운 그 법 기술자에 불과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어떤 가치를 구현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런 성찰이 없이 형식적인 그 논리적인 법 해석만 하는 그런 법조인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근본을 성찰하는 힘은 결국은 이런 인문학적인 통찰 그리고 특히 동양고전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나 식견을 이렇게 자꾸 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참 과거 성인들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지금 법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과학계와 법조계가 이 책의 주제처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 분야 그것이 과학계에도 좋고 법조계도 좋고 의료계도 그렇지만 자기 분야에만 갇히는 그런 좁은 시야를 탈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적인 것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고전 공부가 하나의 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다 좀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서 그럼 독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특별히 법조인으로서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부분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가 어쨌든 젊은 분들께 이 좋은 동양 고전을 좀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바꿈의 동양 고전이라는 이 책을 우리 독자들께서 그냥 편하고 즐겁게 읽어 주십사 하는 게 제 첫 바람이고요. 네. 네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새로워지는데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정말 큰 영광이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른 책을 쓰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다른 동양 고전에 관한 책을 쓰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사회 리더들 혹은 리더십에 관한 책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서양 쪽도 바라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오름의 기준과 이로움이 이게 함께 갈 때 과학계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교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탈바꿈의 동양 고전의 저자 이건주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